자, 다음으로 흐름의 분류입니다. 3.2.3 등류와 부등류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흐름의 분류. 자,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게 될 게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은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다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 흐름들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교재에서는 등류와 부등류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 자, 정상류와 부정류가 있죠. 그래서 내용상 정상류와 부정류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류 또는 정상류, 그리고 부정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류, 부정류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기준은, 자, 얘는 우리가 이제 이 분류를 하는 기준이 이 시간의 기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간. 자, 그래서 자, 다시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게 어떤 흐름, 임의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자, 흐름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1번 단면. 자, 우리가 어떤 흐름을 위에서 본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우리가 2번 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단면들을 우리가 검사 단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1번 단면에서 우리가 지금 흐름 특성을 측정을 했습니다. 흐름 특성이라고 하면 유량이나 유속이나 뭐 압력이나 밀도나 이런 것들이 되어질 텐데, 1번 단면에서의 흐름 특성을 측정을 했을 때, 자, 그 시점이 지금입니다. 자, 1번 단면에서 지금, 그리고 임의의 시간이 지난 후에 1번 단면에서 다시 그 흐름 특성을 측정을 했을 때 변화가 없다 라고 하면, 그 시간 동안 1번 단면에서의 흐름은 정상류입니다. 정류.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시간의 변화에 따른 흐름 특성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흐름의 분류를, 자, 제가 정류 부정류를 먼저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생각난 게 하나 있어서, 자, 요거 전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라는 의미인데, 속도와 가속도. 자, 먼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속도. 자, 속도인데 V, 말 그대로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흐름 특성입니다. 자, 유체의 움직임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체의 움직임을 우리가 속도로 보통 표현하는데, 자, 그런 의미하고 좀 다르게 어떠한 속성을 우리가 표현을 해주느냐, 자, 이 이야기인데,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 유적선과 유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를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라그랑주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그랑주 방법. 자, 이 라그랑주라는 사람은 수학자였죠. 아주 유명한 수학자였는데, 자, 이 라그랑주 방법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라그랑주 방법은 뭐냐면, 어떤 시간 동안 하나의 입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겁니다. 자, 입자 하나가 있고, 입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 동안 이만큼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d
d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ds를 움직인 시간을 dt라고 했을 때 v는 dt분의 ds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라그랑주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의 입자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일러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어떤 공간상에서 그러니까 특정 지점을 통과하는 입자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유적선과 유선의 의미를 연계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특정 지점을 통과하는 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 우리가 어떤 특정 지점이, 자, 앞서서도 말했듯이, 자, 이 특정 지점을 통과하는 입자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정 지점을 통과한 입자가 여기 있고 여기 있다. 자, 그러면 이 입자가 이 지점을 통과했을 때의 시간, 이어서 dt 시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입자가, 자, 첫 입자가 통과하고 dt 시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입자가 통과를 했겠죠. 그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 ds라면 우리가 v를 dt분의 ds로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르죠. 라그랑주 방법, 오일러 방법.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동수역학을 다룰 때 이 두 가지 방법 전부 다 이론적으로는 타당합니다. 그리고 다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오일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오일러 방법이 우리가 실제 사항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오일러의 방법을 사용한다 라는 거. 자, 그럼 속도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자, 가속도가 있는데 가속도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합니다. 우리가 이 속도에 비해서 가속도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인데, 유체 입자의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 그죠? 이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조금 풀어서 표현을 해보면 위치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죠.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가속도라고 하면 말 그대로 더 빨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 위치의 변화. 자,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속도가 되니까 v dv.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표현이 된다라는 거.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방향 성분을 가지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가속도는 좀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흐름의 분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의 분류, 정류, 부정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류, 부정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흐름 특성의 변화가 있다 없다. 그죠?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흐름 특성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흐름 특성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런 흐름을 우리가 정류 또는 정상류라고 하고요. 자, 부정류 같은 경우에는 반대 개념이 되겠죠.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죠? 시간의 변화에 따른 흐름 특성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류, 정상류 우리가 스테디 플로우라고 하고요, 보통. 그다음에 얘는 언스테디 플로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단면, 특정 단면에서 우리가 DT 시간 이전의 흐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흐름 특성과 같으냐 다르냐.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류와 부정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 등류와 부등류입니다. 자, 얘는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을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자, 우리가 1번 단면과 2번 단면 사이의 거리를 자, S라고 했을 때 1번 단면에서의 흐름 특성이 자, 쭉 흘러가서 2번 단면에 갔을 때 그때 흐름 특성을 다시 측정했을 때 1번 단면의 흐름 특성과 같다 라고 하면 1번 단면에서부터 2번 단면까지, 그러니까 S 구간에서의 흐름은 뭐다? 등류다. 1번 단면하고 2번 단면이 흐름 특성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의 흐름은 부등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Q는 0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부등류는 변화가 있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류는 유니폼 플로우는 유니폼 플로우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어떤 시간의 기준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공간의 기준에 따른 분류, 정류, 부정류, 그 다음에 등류, 부등류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류와 부등류, 그렇죠? 그다음에 정상류와 부정류, 정류와 부정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층류와 난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라미네르 플로우, 그 다음에 터뷸런트 플로우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층류와 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흐름의 형태, 자, 우리가 이제 동수역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흐름이 실제로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흘러갈까 를 구분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수로냐, 개수로냐. 자, 파이프 네트워크 플로냐, 오픈 채널 플로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자, 관수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도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도 꼭지의 밸브를 열면 수돗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수도 꼭지는 이전에 제가 이제 상수도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급수전이죠. 급수전. 이 급수 관로를 통해서 이제 배수지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그 관로들이 이제 관수로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 관수로의 특징은 뭐냐면, 자, 관로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관로 내부를 가득 채워서 흐르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형태라 하더라도 개수로는 뭡니까? 일부분만 채워서 흐르는 게 개수로가 되겠죠. 개수로의 특징은 자유수면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유수면을 가진다라는 뭐? 대기압을 받는 수면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개수로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일반적인 수로의 형태, 그죠? 자, 이 같은 경우에도 대기압을 받는 자유수면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흐름이 개수로고, 이렇게 관로 내부를 꽉 채워서 흐르는 흐름이 관수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수로와 개수로를 구분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게 뭡니까? 자유수면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흐름이니까, 그러면 흐름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를까? 물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흐를까? 어디에서 어디로 흐를까?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제가 들을 수 있을 텐데, 대답을 들을 수는 없고, 가장 쉬운 대답이 그럴 겁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유체역학적인 관점에서, 수리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대답을 고치면, 자, 그래서 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라는 거는 우리가 위치 에너지가 큰 곳에서 위치 에너지가 작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수도관, 제가 아까 예를 들었었는데, 수도관은 보통 이 지하에 땅 속에 매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사는 아파트나 가정주택 옥상에 보면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건물 옥상에 있는 물탱크로 땅 속을 흐르는 관로 속에 흐르던 물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얘가 분명히 낮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 에너지가 큰 곳에서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라는 것은 여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죠. 대신에 여기서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 겁니까? 압력 에너지가 큰 곳에서 압력 에너지가 작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보통 뭘 붙입니까? 펌프를 붙이죠. 압력을 가해주는 펌프. 자, 그래서 흐름의 원동력이 뭐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관수로는 압력이 되는 것이고요. 개수로는 중력이 되는 거죠. 관수로의 흐름은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개수로의 흐름은 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관수로와 개수로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물론 해석 방법에서도, 그러니까 동수역학에서도 관수로와 개수로에서의 흐름 해석 방법은 조금은 달라집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이 측류와 난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 자, 측류, 난류.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측류, 난류. 여기 보면 터뷸런트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자주 접해 본 말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측류, 그다음에 난류,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측류는 이름이 라미네르 플로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층상으로 정연하게 흐르는 흐름입니다. 층상으로 정연하게 흐르는 흐름. 그리고 난류 같은 경우에는 흐트러져서 복잡하게 흐르는 흐름을 난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층상으로 정연하게 흐름이 흐른다, 뭐 흐트러져서 복잡하게 흐른다, 이건 우리가 이제 어떤 공학적인 구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실험 기구가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유리관이 있고요. 이 관로 내부에 흐름을 형성을 시킵니다. 흐름을 형성을 시키는데, 자, 우리가 물은 기본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특정 흐름을 착색액, 그러니까 색깔을 입힌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수리학, 우리가 지금 이제 유체역학을 하고 있는데, 토목 유체역학. 원래는 이 과목이 토목 유체역학 및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론 수업을 하고 그 이론 수업을 바탕으로 실험도 했었어요. 근데 저도 다시 이 유체역학 강의를 하러 올해 다시 계대에 와보니까 이 실험이 없어졌어요. 이전에는 실험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런 실험을 하는 거죠. 착색액을 만들어서 흐름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유속 제로에서는 흐름이 형성이 안 되겠죠. 유속을 점점 높이면, 자, 이 착색의 흐름이 흘러가는 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착색액을 만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착색액에 사용하는 염료는 물에 잘 녹아야 되고, 그리고 유해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물의 단위 중량과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흐름이 이청상으로 형성이 되겠죠. 가벼우면 떠버릴 것이고 무거우면 가라앉아 버릴 거니까. 자,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착색액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흐름을 형성을 시키면, 유속이 제로에서 점점 높이면 특정 유속까지는 이렇게 청상의 흐름을 유지를 할 겁니다. 근데 유속을 계속 높였어요. 계속 높이면 끝에서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유속을 점점 높이면 이 흐름이 점점 흔들리겠죠. 그러다가 유속을 계속 높이면 어느 순간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 흐름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일직선으로 정연하게 흐르는 흐름은 측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흐트러져서 완전히 이 구간의 전체에서 다 흐트러져 버리면 이 구간 내에서의 흐름은 난류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뭘 해주냐면 물의 점성, 그래서 점성계수. 자, 우리는 동점성계수를 쓰겠죠. 그죠? 동점성계수. 그 다음에 물이,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동점성계수. 도시, 그죠? 온도에 따른 이 동점성계수와 그 다음에 관로의 직경, 그 다음에 유속이 있을 겁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옛날에 이제 이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실험을 하면서, 자, 끝에서부터 끝이 딱 흔들리는 그 시점에서 얘와 얘를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이거 우리가 이제 이 레이놀즈 넘버라고 하는데, 이 레이놀즈 넘버는 U분의 VD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이 사람이 아마 실험을 한두 번 하진 않았을 겁니다.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한 값을 평균을 내보니까 거의 2000에 가깝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가 2000보다 작은 경우의 흐름은 우리가 측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험을 한다 그러면 실험을 한 번 딱 했는데 2000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실험을 많이 해서 평균값을 내면 거의 2000에 가까운 값이 나올 겁니다. 최근래에 들어서는 이 값을 우리가 2100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구간 전체 내에서 다 흐트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이 레놀즈 넘버가, 자, 뭐라 하겠습니까? 이번에 VD 계산했을 때 그때의 값은 4000에 가깝더라라는 겁니다. 거의 4000. 그래서 4000보다 큰 경우 레놀즈 넘버가, 이 흐름을 우리가 난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류. 자, 2000, 4000이죠. 그러면 2000에서부터 4000까지의 구간 흐름은 뭡니까? 흔들리기 시작해서 점점 흐트러지는 구간, 또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거 우리가 이제 속도를 줄이면서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속도를 늘리면서 실험을 할 수도 있지만, 속도를 줄이면서 실험을 하게 되면 어차피 끝에서부터 흐트러졌다가 다시 다 흐트러지고, 근데 속도를 줄이면
다 흐트러졌던 흐름이 점점 정상류가 되었다가 구간 전체가 다 정상류가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이 구간 흐름, 그러니까 레이놀즈 넘버가 2000보다는 크고 또는 2100, 그죠? 4000보다는 작은 흐름, 이 흐름을 우리가 천이류라고 하고, 이 구간을 우리가 천이 구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층류와 난류에 대해서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층류냐 난류냐는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흐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직접 이 실험을 할 수가 없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해본다면 실제로 이 층류와 난류 흐름을 구분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레이놀즈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뭐 수십만 번 아마 실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층류와 난류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관수로와 개수로를 여러분들한테 왜 설명을 드렸냐면, 이 층류와 난류의 구분은 우리가 주로 관수로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관수로의 흐름을 구분할 때 주로 사용하는 흐름 분류 방법입니다. 그러면 개수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물론 뭐 관수로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층류 난류, 개수로에서도 층류 난류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학적으로 이제 굳이 흐름을 분류할 때 주로 관수로에서는 이 층류와 난류 구분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 값을 구해서 이 흐름을, 그러니까 V나 D나 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측정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레이놀즈 넘버를 만들 수가 있고요, 구할 수가 있고요, 흐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식을 보시면 이 온도와 점성과의 관계, 그죠? 유속이 아무리 빨라도 점성이 정말 크면 그 흐름은 흐트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유속이 빠르면 흐름이 흐트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점성이 엄청나게 큰 경우에는 그 흐름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점성이 아주 큰 용암,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 여러분들 그런 장면은 우리가 그 반지의 제왕, 그죠? 마지막 장면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용암이 흐르지만 그 용암의 흐름은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직류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왜? 유속은 빠르지만 점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자, 관로의 직경과도 비례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얘는 난류가 되려면 흐름이 흐트러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흐트러질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유속을 빠르게 하더라도 정말 관로의 직경이 작다면, 뭐 주사바늘 정도의 직경이라면 그 내부에서의 흐름은 난류가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유속을 빨리 해도 층류겠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레이놀즈라는 이분이 실험을 할 때도 뭐 그런 건 알았겠죠. 층류와 난류를 할 때 단순히 어떤 V와 D와 점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어떤 정량적인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분을 우리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난류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조금, 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해석을 하는구나 라고 신이 났다면, 여러분들의 제가 그 기분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난류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흐름을 해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라는 거를 제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아주 업적을 많이 남긴 과학자들, 우리가 뭐 갈릴레오, 아니면 뉴턴, 아니면 뭐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과학계 쪽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베르너 카를 하이젠베르크라는 분입니다. 하이젠베르크라는 분인데, 자, 이분의 이제 뭐 어떤 가장 유명한 키워드는 불확정성의 원리. 자, 제가 이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결국에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불확정성의 원리. 그래서 뭐 대표적인 어떤 과학 분야로는 양자역학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 눈에 보이던 것들을 그들이 다는 아니었던 거죠. 이 양자역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 퀀텀 렐름, 이 양자역학의 세계였는데, 요즘은 뭐 영화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귀에도 익숙할 텐데, 하여튼 그 계통에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고요. 이분이 또 유명한 게 핵무기 개발하는데 참여를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알죠? 거기서 일본이 미국에게 핵폭탄을 맞고 항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독일에서도 핵폭탄을 한창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자, 그래서 그 독일에서 개발하던 핵무기의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이분이었어요. 이 하이젠베르크. 이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아니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하이젠베르크면 독일에서 먼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아주 그냥 연구비를 엄청나게 투입해서 이 어떤 인적, 경제적 자원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이 핵무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과학자들이 그런 예상도 합니다.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아마 하이젠베르크 이분이 핵무기를 먼저 개발할 수도 있었는데, 과학자의 양심에 따라서 뭐 일부러 늦추지 않았을까, 아니면 개발을 했는데 그 정보를 미국 쪽으로 흘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답니다. 자, 여하튼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난류입니다. 난류. 그래서 이 어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라는 이 하이젠베르크 이분이 돌아가실 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죽게 되면 죽어서 신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궁금해했던 것을 그 신에게 질문을 할 것이다. 근데 내가 이제 질문을 두 가지를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상대성 원리. 여러분들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아시죠? 첫 번째는 상대성 원리고, 두 번째는 난류입니다. 난류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그런데 아마 신도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난류를 해석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난류에 대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난류는 레이놀즈 넘버 10의 5승, 이 범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흐름이 어떤 형태로 흐트러져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이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난류 해석의 어려움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이야기가 아닐까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리학에서, 유체역학에서 난류 해석은 안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도 말씀드렸지만 이 범위 내에서 레이놀즈 넘버 10의 5승 이하의 범위 내에서의 난류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층류에 비해서 난류 해석의 결과값은 정확성이 조금은 떨어질 겁니다.
난류의 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떨어지겠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측류와 난류의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서는 이 측류와 난류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관수로와 계수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교재만 가지고 이야기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은 교재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교재를 읽어보면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확인도 하고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쪽지로 남겨주시고요. 지적도 해주시고. 왜냐하면 저도 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릴 수도 있고 제가 계산을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 과정은 꼭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속도와 가속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앞서서 이제 이야기한 부분 중에 그게 있었죠. 자, 그러면 관수로와 계수로가 있는데 측류와 난류 구분은 관수로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한다면 계수로에서도 주로 사용을 하는 흐름 분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흐름 해석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관수로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생각할게요. 관수로는 관로를 꽉 채워서 흐르는 흐름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관수로, 계수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자, 여기 있는데, 자, 관수로는 기본적으로 관로를 꽉 채워서 흐르는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의 형상이 관로의 형상과 일치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교적 해석하는 게, 비교적이란 말은 계수로에 비해서는 수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관수로에 비해서 계수로가 해석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흐름 분류 방법도 관수로보다는 계수로가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그게 뭐냐면 프라우드 등보라는 건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흐름 분류 방법입니다. 자, 상류, 사류.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자, 지금부터 앞서 이제 말씀드린 상류와 사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류와 사류는 다음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